마음의 풍경 속으로 떠나는 지혜로운 여행,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오늘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는 유난히 학생들의 성적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계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이번 시험 주관식 문제 답 하나를 미리 알려주겠다. 최초로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거다. 정답은 마젤란이다. 똑똑히 기억해라. 콜럼버스라고 쓰는 녀석들은 각오해라. 절대 콜럼버스가 아니다. 답을 하나 공짜로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는 신이 나서 공책에 마젤란이라고 또박또박 적어두었죠.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첫 세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몽둥이를 하나 들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교실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콜럼버스, 다 나와. 그러자 반 아이들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쟤는 콜럼부스라고 써서 안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콜럼부스, 나와. 잠시 후 또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미젤란도 나가야 합니까? 미젤란도 나와.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마젤란이라는 정확한 이름 대신 비슷하지만 다른 콜럼버스, 콜럼부스, 미젤란을 쓴 친구들은 결국 모두 오답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왜 우스꽝스러운 옛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출가하여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였습니다. 어떤 현상을 정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저것이 정말 사실일까? 내 생각도 정말 저렇게 생겼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토끼와 사자를 앞에 앉혀놓고 밥 먹었니? 라고 물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둘 다 네라고 대답하겠지만 토끼가 먹은 밥은 풀이고 사자가 먹은 밥은 고기입니다. 똑같은 밥이라는 단어 속에 전혀 다른 실체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아니면 기억인지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바로 이 나를 이루는 것들에 대한 정의부터 함께 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꽃 한 송이가 있다면 그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째, 색깔이 있습니다. 둘째,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셋째,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넷째,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맛이 있습니다. 다섯째, 꽃잎에 부드러운 감촉이 있습니다. 여섯째, 장미꽃이라는 이름, 즉 개념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즉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개념을 불교 전문 용어로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의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6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책상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이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일희일비하며 냄새와 맛, 감촉과 이름에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매일 나를 흔드는 이 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 없이는 결코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적의 강점과 약점, 훈련 방식을 전혀 모른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우리는 이 6가지 요소를 따로따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꽃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이 통합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사물의 본질, 즉 그것이 여러 요소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장미꽃 한 송이의 본질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물며 복잡하기 그지없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문득 생겨납니다. 만나기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나에게서 나온 걸까요? 만약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대상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그 생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럼 대상에게서 나온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대상이 존재해도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생각은 나의 것도 대상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대상이 만나는 그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2개의 나뭇가지를 마찰시킬 때만 불꽃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이 나뭇가지 자체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듯이 생각도 나와 대상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이 곧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나라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바뀔 때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오직 생각만이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결코 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일어나는 그 즉시 과거 속으로, 즉 기억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한 가지 고민으로 밤을 새웠는데 생각이 즉시 사라진다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가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나면 어떻게 돼 트리비어즈? 아, 밥 탄다 하는 순간 이전의 고민은 어디로 갔나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생각은 본래 찰나에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라진 생각의 기억을 붙들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 정의할 차례입니다. 저는 마음을 설명할 때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이 사용했던 밥그릇 바루를 비유로 들곤 합니다. 바루는 그 자체로는 텅 빈 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바뀝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지요. 여기서 이 텅 빈 그릇, 바루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은 바로 찰나에 사라져 과거가 된 생각들, 즉 기억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란 지나간 생각들, 즉 기억의 총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유독 부정적이고 세상을 삐뚤게만 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과거에 아프고 슬펐던 기억, 우울하고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세상이 그의 그릇에 그런 기억들을 채워 넣은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는 이 그릇에 무엇이 들어올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나의 기억으로 들어와 마음에 쌓입니다. 마치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쓰레기통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생겨난 생각, 그리고 그것이 쌓인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을 많이 접한 사람은 그 마음 또한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결과물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듯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즉 나의 견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부분, 어리석음, 이기심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져 있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온갖 잡다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최근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기쁨과 흥분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본래 도파민은 노력과 인내, 고통의 과정을 거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분비됩니다. 추운 겨울을 겪은 뒤 맞이하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쇼츠, 자극적인 콘텐츠는 이 노력의 과정을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정상적인 기쁨은 기준점으로 돌아오지만 인위적인 쾌락은 기준점보다 훨씬 낮은 곳으로 우리를 추락시켜 극심한 공허함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현대사회는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상태에 익숙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따뜻한 곳에만 있던 사람은 따뜻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밥 한 그릇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기준점이 너무 높아져 버린 탓에 아주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에 의해 높이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통해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슬픈 일은 비껴가고 좋은 일만 오게 해달라는 기복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의 평정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는 결코 생각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없애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스승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날 때만 생겨나는 찰나의 현상이며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둘째, 사라진 생각들이 쌓여 기억이 됩니다. 셋째, 이 기억의 총합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내용은 어떤 기억이 쌓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넷째, 우리의 정신구조는 찰나의 세상을 보고 하는 견해와 그 견해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되는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견해를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지금의 내 견해와 기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밥이나 돈,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행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 지도를 그려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풍경 속으로 떠나는 지혜로운 여행,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오늘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는 유난히 학생들의 성적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계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이번 시험 주관식 문제 답 하나를 미리 알려주겠다. 최초로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거다. 정답은 마젤란이다. 똑똑히 기억해라. 콜럼버스라고 쓰는 녀석들은 각오해라. 절대 콜럼버스가 아니다. 답을 하나 공짜로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는 신이 나서 공책에 마젤란이라고 또박또박 적어두었죠.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첫 세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몽둥이를 하나 들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교실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콜럼버스, 다 나와. 그러자 반 아이들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쟤는 콜럼부스라고 써서 안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콜럼부스, 나와. 잠시 후 또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미젤란도 나가야 합니까? 미젤란도 나와.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마젤란이라는 정확한 이름 대신 비슷하지만 다른 콜럼버스, 콜럼부스, 미젤란을 쓴 친구들은 결국 모두 오답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왜 우스꽝스러운 옛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출가하여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였습니다. 어떤 현상을 정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저것이 정말 사실일까? 내 생각도 정말 저렇게 생겼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토끼와 사자를 앞에 앉혀놓고 밥 먹었니? 라고 물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둘 다 네라고 대답하겠지만 토끼가 먹은 밥은 풀이고 사자가 먹은 밥은 고기입니다. 똑같은 밥이라는 단어 속에 전혀 다른 실체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아니면 기억인지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바로 이 나를 이루는 것들에 대한 정의부터 함께 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꽃 한 송이가 있다면 그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째, 색깔이 있습니다. 둘째,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셋째,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넷째,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맛이 있습니다. 다섯째, 꽃잎에 부드러운 감촉이 있습니다. 여섯째, 장미꽃이라는 이름, 즉 개념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즉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개념을 불교 전문 용어로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의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6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책상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이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일희일비하며 냄새와 맛, 감촉과 이름에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매일 나를 흔드는 이 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 없이는 결코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적의 강점과 약점, 훈련 방식을 전혀 모른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우리는 이 6가지 요소를 따로따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꽃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이 통합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사물의 본질, 즉 그것이 여러 요소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장미꽃 한 송이의 본질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물며 복잡하기 그지없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문득 생겨납니다. 만나기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나에게서 나온 걸까요? 만약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대상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그 생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럼 대상에게서 나온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대상이 존재해도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생각은 나의 것도 대상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대상이 만나는 그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두 개의 나뭇가지를 마찰시킬 때만 불꽃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이 나뭇가지 자체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듯이 생각도 나와 대상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이 곧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나라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바뀔 때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오직 생각만이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결코 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일어나는 그 즉시 과거 속으로, 즉 기억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한 가지 고민으로 밤을 새웠는데 생각이 즉시 사라진다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가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나면 어떻게 돼 트리비어즈? 아, 밥 탄다. 하는 순간 이전의 고민은 어디로 갔나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생각은 본래 찰나에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라진 생각의 기억을 붙들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 정의할 차례입니다. 저는 마음을 설명할 때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이 사용했던 밥그릇 바루를 비유로 들곤 합니다. 바루는 그 자체로는 텅 빈 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바뀝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지요. 여기서 이 텅 빈 그릇, 바루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은 바로 찰나에 사라져 과거가 된 생각들, 즉 기억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란 지나간 생각들, 즉 기억의 총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유독 부정적이고 세상을 삐뚤게만 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과거에 아프고 슬펐던 기억, 우울하고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세상이 그의 그릇에 그런 기억들을 채워 넣은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는 이 그릇에 무엇이 들어올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나의 기억으로 들어와 마음에 쌓입니다. 마치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쓰레기통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생겨난 생각, 그리고 그것이 쌓인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을 많이 접한 사람은 그 마음 또한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결과물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듯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즉 나의 견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부분, 어리석음, 이기심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져 있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온갖 잡다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최근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기쁨과 흥분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본래 도파민은 노력과 인내, 고통의 과정을 거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분비됩니다. 추운 겨울을 겪은 뒤 맞이하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쇼츠, 자극적인 콘텐츠는 이 노력의 과정을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정상적인 기쁨은 기준점으로 돌아오지만 인위적인 쾌락은 기준점보다 훨씬 낮은 곳으로 우리를 추락시켜 극심한 공허함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현대사회는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상태에 익숙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따뜻한 곳에만 있던 사람은 따뜻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밥 한 그릇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기준점이 너무 높아져 버린 탓에 아주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에 의해 높이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통해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슬픈 일은 비껴가고 좋은 일만 오게 해달라는 기복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의 평정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는 결코 생각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없애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스승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날 때만 생겨나는 찰나의 현상이며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둘째, 사라진 생각들이 쌓여 기억이 됩니다. 셋째, 이 기억의 총합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내용은 어떤 기억이 쌓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넷째, 우리의 정신구조는 찰나의 세상을 보고 하는 견해와 그 견해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되는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견해를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지금의 내 견해와 기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밥이나 돈,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행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 지도를 그려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풍경 속으로 떠나는 지혜로운 여행,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오늘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는 유난히 학생들의 성적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계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이번 시험 주관식 문제 답 하나를 미리 알려주겠다. 최초로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거다. 정답은 마젤란이다. 똑똑히 기억해라. 콜럼버스라고 쓰는 녀석들은 각오해라. 절대 콜럼버스가 아니다. 답을 하나 공짜로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는 신이 나서 공책에 마젤란이라고 또박또박 적어두었죠.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첫 세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몽둥이를 하나 들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교실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콜럼버스, 다 나와. 그러자 반 아이들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쟤는 콜럼부스라고 써서 안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콜럼부스, 나와. 잠시 후 또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미젤란도 나가야 합니까? 미젤란도 나와.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마젤란이라는 정확한 이름 대신 비슷하지만 다른 콜럼버스, 콜럼부스, 미젤란을 쓴 친구들은 결국 모두 오답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왜 우스꽝스러운 옛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출가하여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였습니다. 어떤 현상을 정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저것이 정말 사실일까? 내 생각도 정말 저렇게 생겼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토끼와 사자를 앞에 앉혀놓고 밥 먹었니? 라고 물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둘 다 네라고 대답하겠지만 토끼가 먹은 밥은 풀이고 사자가 먹은 밥은 고기입니다. 똑같은 밥이라는 단어 속에
전혀 다른 실체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아니면 기억인지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바로 이 나를 이루는 것들에 대한 정의부터 함께 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꽃 한 송이가 있다면 그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째, 색깔이 있습니다. 둘째,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셋째,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넷째,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맛이 있습니다. 다섯째, 꽃잎에 부드러운 감촉이 있습니다. 여섯째, 장미꽃이라는 이름, 즉 개념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즉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개념을 불교 전문 용어로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의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6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책상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이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일희일비하며 냄새와 맛, 감촉과 이름에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매일 나를 흔드는 이 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 없이는 결코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적의 강점과 약점, 훈련 방식을 전혀 모른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우리는 이 6가지 요소를 따로따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꽃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이 통합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사물의 본질, 즉 그것이 여러 요소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장미꽃 한 송이의 본질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물며 복잡하기 그지없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문득 생겨납니다. 만나기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나에게서 나온 걸까요? 만약 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대상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그 생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럼 대상에게서 나온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대상이 존재해도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생각은 나의 것도 대상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대상이 만나는 그 순간에만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2개의 나뭇가지를 마찰시킬 때만 불꽃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이 나뭇가지 자체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듯이 생각도 나와 대상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이 곧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나라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바뀔 때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오직 생각만이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결코 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생각의 가장 큰 특징은 일어나는 그 즉시 과거 속으로, 즉 기억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한 가지 고민으로 밤을 새웠는데 생각이 즉시 사라진다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고 고민에 빠져 있다가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가 나면 어떻게 돼 트리비어즈? 아, 밥 탄다 하는 순간 이전의 고민은 어디로 갔나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생각은 본래 찰나에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라진 생각의 기억을 붙들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마음에 대해 정의할 차례입니다. 저는 마음을 설명할 때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이 사용했던 밥그릇 바루를 비유로 들곤 합니다. 바루는 그 자체로는 텅 빈 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이 바뀝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지요. 여기서 이 텅 빈 그릇, 바루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은 바로 찰나에 사라져 과거가 된 생각들, 즉 기억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란 지나간 생각들, 즉 기억의 총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유독 부정적이고 세상을 삐뚤게만 볼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과거에 아프고 슬펐던 기억, 우울하고 부정적인 기억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세상이 그의 그릇에 그런 기억들을 채워 넣은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는 이 그릇에 무엇이 들어올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나의 기억으로 들어와 마음에 쌓입니다. 마치 분리수거도 하지 않는 쓰레기통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생겨난 생각, 그리고 그것이 쌓인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잔인하고 폭력적인 것을 많이 접한 사람은 그 마음 또한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공부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결과물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듯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즉 나의 견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부분, 어리석음, 이기심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져 있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온갖 잡다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최근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기쁨과 흥분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본래 도파민은 노력과 인내, 고통의 과정을 거쳐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분비됩니다. 추운 겨울을 겪은 뒤 맞이하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마약이나 쇼츠, 자극적인 콘텐츠는 이 노력의 과정을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폭발시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정상적인 기쁨은 기준점으로 돌아오지만 인위적인 쾌락은 기준점보다 훨씬 낮은 곳으로 우리를 추락시켜 극심한 공허함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현대사회는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노력 없이 모든 것을 누리는 상태에 익숙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항상 따뜻한 곳에만 있던 사람은 따뜻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밥 한 그릇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기준점이 너무 높아져 버린 탓에 아주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에 의해 높이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통해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입니다. 슬픈 일은 비껴가고 좋은 일만 오게 해달라는 기복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기쁜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그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의 평정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는 결코 생각을 없애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없애려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생각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스승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나와 세상이 만날 때만 생겨나는 찰나의 현상이며 즉시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둘째, 사라진 생각들이 쌓여 기억이 됩니다. 셋째, 이 기억의 총합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내용은 어떤 기억이 쌓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넷째, 우리의 정신구조는 찰나의 세상을 보고 하는 견해와 그 견해들이 차곡차곡 쌓여 형성되는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견해를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지금의 내 견해와 기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밥이나 돈,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행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 지도를 그려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풍경 속으로 떠나는 지혜로운 여행,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실마리를 찾아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보시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오늘 이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는 유난히 학생들의 성적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계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해서 이번 시험 주관식 문제 답 하나를 미리 알려주겠다. 최초로 세계 일주를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가 나올 거다. 정답은 마젤란이다. 똑똑히 기억해라. 콜럼버스라고 쓰는 녀석들은 각오해라. 절대 콜럼버스가 아니다. 답을 하나 공짜로 얻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희는 신이 나서 공책에 마젤란이라고 또박또박 적어두었죠.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첫 세계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커다란 몽둥이를 하나 들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교실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콜럼버스, 다 나와. 그러자 반 아이들의 절반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리에 얌전히 앉아있던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쟤는 콜럼부스라고 써서 안 나가는 겁니다.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콜럼부스, 나와. 잠시 후 또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미젤란도 나가야 합니까? 미젤란도 나와.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마젤란이라는 정확한 이름 대신 비슷하지만 다른 콜럼버스, 콜럼부스, 미젤란을 쓴 친구들은 결국 모두 오답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왜 우스꽝스러운 옛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생각, 감정, 마음, 정신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과 감정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구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출가하여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으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였습니다. 어떤 현상을 정확히 정의하고 구분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저것이 정말 사실일까? 내 생각도 정말 저렇게 생겼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토끼와 사자를 앞에 앉혀놓고 밥 먹었니? 라고 물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둘 다 네라고 대답하겠지만 토끼가 먹은 밥은 풀이고 사자가 먹은 밥은 고기입니다. 똑같은 밥이라는 단어 속에 전혀 다른 실체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생각인지, 감정인지, 아니면 기억인지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바로 이 나를 이루는 것들에 대한 정의부터 함께 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대상을 6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꽃 한 송이가 있다면 그 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첫째, 색깔이 있습니다. 둘째, 만지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셋째,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넷째,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맛이 있습니다. 다섯째, 꽃잎에 부드러운 감촉이 있습니다. 여섯째, 장미꽃이라는 이름, 즉 개념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즉 색, 소리, 향기, 맛, 감촉, 개념을 불교 전문 용어로 6가지 티끌이라는 의미의 육진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6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책상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조차도 이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6가지 티끌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일희일비하며 냄새와 맛, 감촉과 이름에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매일 나를 흔드는 이 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 없이는 결코 그것들로부터 초연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적의 강점과 약점, 훈련 방식을 전혀 모른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우리는 이 6가지 요소를 따로따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꽃이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이 통합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사물의 본질, 즉 그것이 여러 요소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장미꽃 한 송이의 본질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물며 복잡하기 그지없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